My rich dad forbade me from ever saying I can't afford it. How can you do something? Figure out how you can do something. So over my lifetime, most of the projects 기요사키 씨,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 단 한 가지만을 갖춰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뭔가요? 아주 명백하죠. 제가 아는 한 거의 모든 부자들은 분야를 막론하고 이 방법과 이 단 한 가지의 자질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부자 기질을 쌓아가며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경제학자에 이른 것입니다. 부자 게임의 시작.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난 후 사회로 돌아와 부자가 되기 위해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부동산 관련 세미나 수업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 수업은 꽤나 비쌌습니다. 단 4일 강연에 당시 385달러,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갖고 있던 모든 돈이 약 500달러였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저는 그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수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30명 남짓한 우리를 향해 거의 마지막 시간 강사가 목청껏 알려준 이것이었습니다. 이 4일의 수업이 모두 끝나면 당신들은 이제부터 세상에 나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시험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수업 중에는 절대 실험을 치르지 않죠. 그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배움의 순간이 끝나게 되면 그 배움의 마지막에는 아주 냉정한 잣대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익혔는가를 시험으로 테스트하게 됩니다. 지금의 이 모든 수업들은 세상에 나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그 냉정한 테스트를 준비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첫 번째 과제를 드리죠. 우선 가장 먼저 자신과 가장 잘 맞는 파트너 한 분을 선택하시고 팀을 꾸려 정확히 90일 동안 최소 100개 이상의 부동산을 아주 면밀하게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고 명심해야만 하는 것은 이때 제 아무리 좋은 물건을 찾았다 할지라도 절대 그 부동산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100개를 모두 다 완벽하게 조사가 끝날 때까지. 조사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100개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리고 4일 동안 배운 모든 지식과 정보들을 총동원하여 그 가치들을 평가해 내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더 많은 책과 더 많은 자료들을 뒤져서라도 조사하시고 이것을 각 지역별로 세분화하며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조건의 물건이라도 지역 편차에 따라 가격과 그 차이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가는 10점 만점으로 하셔도 되고 5점 만점에 별 하나를 주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내린 평가에 대하여 왜 그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이를 자료를 만들어 실제로 구입하고 매도했을 때 그 시뮬레이션의 토대로 각각의 물건의 멘트들을 다십시오. 그리고 90일 동안 100건의 부동산 조사가 모두 다 끝나면 그때서야 빨간 펜을 들고 그 중에서도 투자 가치가 가장 높았던 물건 3개를 선택하여 그 중에서 또다시 평가하며 마지막에 어떤 물건에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강사는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자신이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무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그 깊이를 더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야 돈이 될 수 있는가를 보자마자 그 물건에 대해 완벽하게 판단이 설 때까지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경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그 귀한 돈을 꺼내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그 꼼꼼하게 조사된 100개의 부동산들 중에서도 단 하나 부동산도 투자 가치를 찾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이 과정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강사가 전했던 집요함과 확신에 이를 때까지의 공부 연습의 이 반복의 방법은 제가 부를 이루는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되었습니다. 사업과 창업 그리고 심지어 기업 인수에 이르기까지 호텔을 사거나 집을 소유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부자 아빠 역시도 이런 철저함과 집요함으로 그 부를 이루셨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자수성가한 경제인들 역시도 모두 다 하나같이 이 과정을 통해 거의 습관적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부자로 성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집어넣기 전에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집요하게 파고들어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 대상에 대해 확신이 들 때까지 공부하고 또 조사하시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남들보다 머리가 좋아서 부자가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남들보다도 빠르게 실천하고 실수하고 또한 배우며 집요하게 그 돈 되는 대상에 대해 철저하게 배우고 익힌 사람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돈을 집어넣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중치 못합니다. 이건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서도 매우 똑같습니다. 즉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것은 얼마나 스스로가 세심해지고 지배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이를 반복해낼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절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자신의 조급증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우선 돈부터 지르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수습하기 위해 그때서야 뭔가를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한참 지나도 너무 지난 늦은 때인 것입니다. 투자한 돈들이 이미 사라진 후죠. 그리고는 자신이 왜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후회만 남기며 평생을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그리고 부자 게임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해야만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부자 기질을 갖추는 것이고, 그 부자 기질은 진흙 속에 박힌 위대한 진주 하나를 단 한 명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주님을 찾듯이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공주는 연못에 뛰노는 여느 개구리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주를 찾아 키스를 해야만 당신은 마침내 그 공주를 만나 당신의 그 아름다운 삶을 그 공주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 귀한 공주를 찾아낸 당신을 향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 공주를 찾았느냐고.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문 밖에서 당신을 향해 맹렬히 짓고 있는 저 도사견들이 보이시나요? 당신들은 이 도사견들이 무서워 이 연못은 고사하고 저 철문 밖 앞조차도 발 한번 들여다보지 못하고 뒤돌아서지 않으신 건가요? 라고. 돈은 연애와도 같습니다. 첫사람만 고집하며 외모만 쫓다 결혼하게 되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친 채 남겨진 것은 지독한 이혼 서류와 패배로 걸룩진 인생의 상처들 뿐입니다.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게 되면 어떤 여자가 내 여자인지 어떤 남자가 내 남자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성관이 생겨 마침내 밥벌이가 되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준비되지 못하면 절대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만의 꿈을 이루어내는 것은 우연일까요? 실력일까요? 부자 아빠는 이에 대해 단 한 줌의 망설임조차 없이 정확히 실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들이 위기다라고 말하며 떠났던 그곳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 부를 축적했던 부자들만의 투자 원칙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것을 평생 실천하며 드디어 그리도 꿈꿔왔던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오히려 더 많은 부를 만들었던 부자들만의 투자 원칙 첫 번째는 바로 세상의 공포를 읽어내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는 급격한 자본주의 발달을 불러왔고, 또한 함께 급진적인 대공황과 불황 역시도 우리에게 선물했다. 하지만 이런 불황의 시기에 오히려 더 많은 신흥 부자 억만장자들이 대거 신규 출현하며 자신들만의 성공 노하우를 쌓아가며 부를 깜짝 이루어내어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비밀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무척이나 그들이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방법 모두를 여러분께 함께 공유해드리며 여러분의 꿈과 비전, 성공을 함께 돕고자 합니다. 세상의 공포를 읽어내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만 하는 것은 대공황과 불황에 대해 정확히 알아내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역사를 볼 때 대공황과 불황은 일정한 주기로 나타나고 또한 소멸합니다. 1929년 미국 주가 폭락으로 인해 발생한 세계 대공황으로부터 최근의 코로나 사태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대공황은 20년과 30년 주기로, 불황은 10년과 15년 사이로 주기적으로 발생하며 또한 소멸해 나갑니다. 가난한 이들이 계속해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불황과 대공황의 주기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속수무책으로 대응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인생 역전을 꿈꾸고 바랬던 그들은 기존의 부자들과 함께 오히려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자신만의 성공 노하우를 쌓아 그때에 대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었던 것은 바로 시점이었습니다. 자신이 성공하겠다라고 결심했던 지금의 시점으로부터 시작해 대공황과 불황 때까지 도대체 얼마의 시간이 남았고 얼마를 준비해야만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계산하며 대비하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얼마의 마중물을 준비할 것인가부터 시작해 그때를 위해 금융 지식과 금융 교육을 어떻게 어떤 것으로 무엇을 쌓아야 할 것인가를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며,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를 결정하는 실행력, 즉
배우고 익힌 금융 지식과 교육을 실제 현장에 나가 직접 사용해보며 마치 무사가 단 한 번의 휘두름으로 결정을 짓듯 대공황과 불황이 왔을 때 절대 실수 하나 없이 자신의 부를 만들 수 있도록 자신을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실전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패와 실수의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공에 대한 노하우가 그만큼 더욱더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더 많이 배우며 머리가 아닌 본능적으로 돈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매우 전략적인 부자 지능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금융 지식과 금융 교육 모두를 철저하게 머리에만 담아두면 금세라도 부자가 된다라고. 하지만 특히나 부자의 세계에서는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많은 단어와 문법책으로 무장한다 할지라도 창피를 당하며 혹은 당혹해하며 실제로 입으로 경험해보지 못하면 절대 단 한마디도 외국어를 습득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부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를 가르는 가장 강력한 분기점이기도 한데 그 중심에는 얼마나 강력하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실패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바로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그토록 주저하며 멈칫거리며 또한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불경기와 불황 때 부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토록 그렇게 준비했지만 사람들이 불경기다라고 떠나는 그 태풍의 눈 속에서 오로지 나 혼자만의 판단과 결단력으로 성공을 실행해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때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부자들은 그토록 열심히 실패를 감행하는 것이고 또한 시행착오로 스스로 짊어지며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결국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여 그토록 기다렸던 불경기와 불황의 기회를 또다시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헌데 이때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그들은 그토록 기다렸던 불황과 대공황이 다가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실행에 옮기는 것일까요? 그토록 열심히 밤을 새가며 금융지식도 쌓고 마중물도 준비했고 또한 두려움까지도 이겨내며 그 수많은 시행착오를 견뎌내었는데 자신의 삶을 역전시킬 불황과 대공황이 왔는지를 남들보다도 미리 준비하고 실행해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매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 중에서도 주요 경제 지표와 체감 지표를 함께 체크하며 더욱이는 특히나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세세한 일까지도 놓치지 않고 불황의 진입률을 체크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평상시에 하수 배관과 난방기구들이 고장이 났을 때 수리기사를 불렀는데 평소보다도 대기 기간이 빨라진다고 하면 그것을 그들은 절대 놓치지 않고 불황이 시작되는 전조신호로 받아들이며 주변 상황과 경제지표들을 그때부터 파악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을에 공동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공동 우물에 펌프를 달았고 마을 사람들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물들을 길어 올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을 사람들 사이엔 매우 특이한 두 가지 반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펌프가 달린 우물을 이용하면서도 어떤 이는 더 많은 물을 단시간에 퍼올렸고 어떤 이는 여전히 물을 깃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매우 궁금했던 마을 이장은 매우 중요한 단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올 때마다 더 많은 물을 길러 올렸던 사람은 우물가에 오자마자 한 바가지 가득 물을 담아 인정사정 없이 펌프 입구에 들이부어 단 몇 번 만에 펌프질만으로 손쉽게 물을 길러갔지만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워낙 물이 귀했던 과거의 습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펌프 입구에 물이 조금이라도 넘칠까 조심조심 물을 부어가며 힘겹게 펌프질을 해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깊이 박혀있던 물을 길러 올릴 만큼의 마중물이 없으니 당연히 압력도 충분치 못했고 결국 얻고자 했던 물을 충분히 얻지 못한 채 그저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과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 언제 자신이 물을 가득 부어 채워 물을 퍼올릴까를 판단해내는 결단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력과 판단은 오직 과거의 경험과 습관에서만 출발합니다. 삶이 아깝다고 그동안의 나쁜 습관들 때문에 펌프 입구에 찔끔찔끔 물을 붓게 되면 펌프 입구를 막고 있던 고무와 통 안으로 계속해서 공기가 스며들어가 결국 얻고자 하는 성공의 물을 길러 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And the teachers kept throwing me out because they said, "You're cheating." But I'd go to my rich dad and he goes, "That's not cheating, that's cooperation." And so I had my poor dad who would have said I was cheating, and my rich dad said I was cooperating. So there are two different points of view.
절대 망하지 않고 100% 성공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의 기본 원칙 중에 최고의 기본은 부동산 투자의 기본 개념을 완전히 처음부터 정확히 바로 잡고 투자에 나서는 것입니다. 직전 영상에서 똑같은 아파트를 제 2호선 10만 달러에 저는 그 절반 가격인 5만 달러에 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그 2호선 결국 얼마인가 견뎌내지 못하고 자신이 샀던 가격보다도 무려 3만 5천 불이나 손해를 보고 팔게 됩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아파트에서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고 가격은 이미 제가 샀던 가격보다도 5배가 넘어섰으며 최소 8배 이상이 되면 그때 저는 망설임 없이 바로 차익 실현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두 경우를 만들게 된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저와 그 이웃의 부동산 투자의 기본 개념이 처음부터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의 가난한 아빠나 학교에서는 치링을 부정행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부자 아빠는 그것을 협력이다 말했습니다. 이 개념처럼 그 이웃은 똑같은 아파트를 사며 현물을 산다라고 생각했고, 하지만 저는 그 아파트를 사며 그 아파트 대신 그 아파트의 미래 시간에 투자했던 것입니다. 부동산은 절대 현물을 사는 부자 게임이 아닙니다. 부동산은 미래 어느 순간에 일어날 시간에 대해 미리 현재 시점에서 투자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한순간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은 오직 금융 지식과 금융 교육 그리고 절대적인 금융 이해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출로 주식을 사고 아무런 공부나 금융 지식 하나 없이 하루 종일 핸드폰과 모니터만 바라본다고 해서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자신이 사는 집을 구입한다고 한다면 현물을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투자용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현물이 아닌 시간에 투자한다고 하는 기념 개념을 먼저 잡고 투자에 나서게 되면 가장 먼저 최소한 저의 이웃처럼 그 조바심 때문에 그토록 많은 손해를 보지 않게 될 것이고, 더더욱이는 투자에 나서며 일으켰던 부채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매우 능숙하게 그 부채들을 다루며 대처할 수 있는 계획과 그리고 여유까지도 함께 미리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절대 현물을 사는 것이 아닌 황금알을 계속 낳아줄 수 있는 황금 고위를 산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초보자가 부동산 투자 시장에 나서게 되면 가장 쉽게 빠지는 유혹 중에 하나는 바로 임대 수익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임대 수익이 아파트나 땅처럼 시세가 있다는 점을 너무나 쉽게 간과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받고 있는 임대료가 내일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서부터 먼저 벗어나야만 합니다. 더욱이는 만약에 오피스텔과 고시원 투자처럼 다중시설의 임대수익 투자에 나서게 되면 공실 없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반드시 계획을 먼저 세워야만 조바심에서 먼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조바심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아닌 현물에만 집착하는 투자 습관을 들이게 되면 들려오는 온갖 소문과 루머가 매우 크게 들려오게 되고 마음을 쉽게 빼앗겨 흔들리며 어느 순간에는 통제력조차 잃게 되어 절대 하지 말아야만 하는 선택을 자신도 모르게 순식간에 함으로써 모든 것을 아예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몰아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두 번째 절대 망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최고의 원칙은 투자하기 전 내가 목적하는 투자 목적성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투자하려는 부동산이 매매 차익 실현용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개발용인지 아니면 임대 수익용인지 아니면 이 모두를 복합적으로 원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시점까지 보유하며 임대 수익을 얼마까지 올리며 어느 시점에 판매하여 차익 실현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을 미리 구상하고 투자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어떤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접해야만 하는 정보와 그 정보의 수준과 깊이가 매우 다르게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사기를 가장 많이 당하는 때가 바로 이 초보자 시절로서 심지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생면부지의 누군가가 어느 아파트 단지에 투자하여 몇억에 몇천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쉽게도 마음을 뺏겨 문을 나서는 그를 쫓아가 정보 아닌 정보를 얻어 투자를 시작하지만 그 정보가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달려가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내 자신에 대한 능력과 경험을 매우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연습을 먼저 해야만 합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사업으로 돈을 벌든 심지어 주식에 투자를 하든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경계해야만 하는 바로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맹신하고 또한 과신하며 더욱이는 오로지 감과 운에 맡기며 투자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그동안의 경험과 안목, 깊이, 능력들 모두를 매우 냉정한 잣대로 평가하며 자기 객관화에 나서며 투자에 나서는 것입니다. 모든 투자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투자했을 때와 내가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 그리고 임대 수익을 얻으려 했을 때 그 투자 환경들 모두가 엄격히 다르고 투자에 대한 타이밍 역시도 모두 달라진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이해하고 접근해야만 합니다. 빗물에 고인 작은 웅덩이 안에 고래가 살 수 없고 한 줌 모래 위에 빌딩을 세울 수 없듯이 경험과 안목이 미천한데 욕심만 가득하다면 설사 운이 좋아 단 한 번의 자실현에 나섰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되어 내 삶 전체를 한꺼번에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투자처다라고 말하며 접근할 때를 가장 경계합니다. 제 경험상 그 말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나의 이익 때문이라기보다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투자에서 절대 망하지 않고 100% 성공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세 번째 원칙은 내 믿음의 원천을 오직 내 팔에만 두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가장 정석이며 기본적인 소양은 바로 반드시 내 눈으로 확인하고 발로 뛰며 확신을 얻어 투자에 나서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지인의 권유로 퇴직금 모두를 제주도 땅에 투자했는데 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려 5년이나 지난 뒤 계약서를 들고 찾아간 그 땅은 여러 땅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판매가 불가능했던 불모지였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뉴스에서 보았던 이 사연은 실제 부동산 투자 시장에 들어와 보면 놀랄 만큼 너무나 흔한 일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 아무리 부동산 지식이 많고 건축법의 달인인 부동산 중개인이 소개한다 해도 그것을 돈을 주고 사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귀한 선택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내 평생의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나서기로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자신을 부동산 금융 지식으로 무장시키고 그 지식에 발품을 팔아 경험으로 완성시키고 그 위에 계속해서 쌓아가며 노하우를 만들고 설사 눈에 띄는 물건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물건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신중함과 70% 이상의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까지도 함께 갖추시기를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원칙이 바로 여러분을 성공한 부자로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집을 샀을 때는 25살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제가 살 집이 아니었죠. 월세가 나오는 투자용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아주 허름한 냉방조차 되지 않았던 쥐와 바퀴벌레들이 득실거렸던 그 아파트에서 바닥에 매트리스 하나 깔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투자용 부동산을 통해 월세를 만들어 나갔고 저의 또 다른 주머니를 통해 돈이 모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집을 자산으로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산의 시작. 제가 처음 임대사업을 시작해야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제가 동원할 수 있었던 최대 자금은 18,000달러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초기 자금에 맞춰 최대한 좋은 입지에 인테리어 비용도 들이지 않는 집, 그리고 최대한 좋은 역세권에 있는 아주 작은 아파트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당시 저는 여전히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저의 현금 흐름의 근간은 여전히 가난한 사분면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한 저의 현금 흐름 속에 가용할 수 있었던 최대 수단, 즉 제가 갖고 있던 신용카드를 통해 그 모두를 지불했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었던 최대 임대 수입은 최초 25달러가 전부였습니다. 이게 바로 저의 첫 자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준비를 하기 위해 저는 1년 8개월 동안 거의 2년간을 금융 지식과 금융 교육을 스스로 독학하며 부자의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확신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저의 자산은 기존에 가난했던 현금 흐름에서 부자들만의 현금 흐름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무한 반복적으로 저의 주머니에 리턴되어 저의 주머니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제 노동으로 벌었던 노동의 대가로 지불했던 몰기지, 건물 유지비용, 그리고 심지어 세금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를 벗어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로지 들어오는 자산에 의해 만들어졌던 캐시플로우, 즉
현금 흐름만으로 그 모든 것을 100% 지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최초의 임대 수입 25달러는 계속해서 부러져 나가 오로지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만으로만 거대한 호텔 하나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은 1200개가 넘는 숙박이 가능했던 거대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오로지 제가 임대 수입만으로 자산을 이루어 그 호텔을 인수한 줄 알고 계십니다. 만약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귀담아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바로 진짜 부자들이 하는 금융 교육과 지식들을 이용한 자산을 만드는 방법과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진짜 비밀.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부자의 현금 흐름의 방점은 바로 세금을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부의 크기가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아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집도 어떤 때는 자산이 되고 또 어떤 때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하나 산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억대 연봉을 넘어 그 이상이 되어 지금 살고 있는 집 대신 자식들 혹은 재테크용으로 하나 더 구입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금융 지식과 금융 교육으로 무장된 부자들은 순식간에 평당 임대료를 기준으로 몰기지가 얼마나 나가고 유지 비용은 얼마이며 그 마지막으로 세금이 평당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집 두 채를 사게 되면 정부는 여러분들을 매우 성공한 개인적인 엄청난 부자로 판단하게 되고 이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게 되면 투기꾼으로까지 판단되어 두 번째, 세 번째 주택을 구입 시에는 8.4%에서 9% 그리고 세 번째 주택부터는 12.4%, 13.4%까지 세금이 중과세되며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집을 임대사업자로 민간주택 임대사업자로 구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별법에 따라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혹은 오피스텔들을 임대 목적으로 두세 대 이상 구입을 하게 되면 재산세는 완전히 면제가 되고 심지어 그 면적 이상 40제곱미터 이상이어도 75%나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이렇게 금융 지식과 금융 교육을 통해 알게 된 부자 지식을 통해 평당 임대 수익에 숨겨져 있던 그 거대했던 임대 세금들을 고스란히 아낄 수 있게 되고 내 호주머니 속으로 가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밀 때문에 부자들이 더욱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금융 지식을 통해 자산을 만든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사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거위를 사는 대신 슈퍼로 달려가 자신들의 돈으로 그 많은 달걀들을 삽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 자신이 직접 요리해서 먹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하지만 뱃속으로 들어간 그 달걀들은 절대 황금알을 다시 낳아주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자산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차이가 바로 부자로 사는 삶의 방식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황금 거위를 잡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다니고 있는 직장을 관두고 사업을 시작해야만 하는 건가요? 부자들이나 혹은 기요사키 씨 당신처럼 말이죠. 그때 저는 단호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해야만 하는 것은 당신이 먼저 금융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금융지식과 금융교육은 이 부의 사분면 모두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현금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건 학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죠. 이 모든 교육들은 학교가 아닌 바로 이 세상 밖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두가 당신 스스로가 찾아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하며 경험하며 그러면서 깨우치고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융지식과 금융교육을 깨우칠 수 있게 되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왜? 라는 질문을 가슴속에 품게 됩니다. 안전하다 믿었던 직장의 울타리가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야 직장인으로서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의 사분면 전체를 흐르는 이 중요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없다라는 문제를 마침내 인식하게 되면서 이것이 가장 강력한 삶의 동기부여를 만들어 직업이 아닌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곳에 눈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찾아 행동으로 옮기며
부자의 길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자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얻게 된 힘은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원동력을 만들며, 더욱이는 이런 힘을 갖추고 있는 나는 남들보다도 실패 횟수를 더욱더 줄일 수 있고 삶을 초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 설사 실패가 다가와 추락한다 할지라도 부자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갖고 있다던 그 강력한 회복력을 갖춤으로써 오뚜기처럼 다시 솟구쳐 올라 다시 경제적자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요사키 씨도 예전엔 직장을 다니시며 월급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꽤나 연봉이 높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안정된 직장을 과감히 관두시고 미래가 불투명했던 사업가의 길로 접어드실 수 있으셨나요? 어떻게, 어떤 마음 때문에 기요사키 씨가 지금의 성공을 거두실 수 있으셨나요? 돈을 떠나야 돈을 벌 수 있다. 제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순간들 중에서 가장 생생하게 제 머리에 박혀 절대 잊을 수 없는 단 한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인으로서 받게 된 마지막 월급을 받던 날입니다. 그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이자 또한 제 인생 최고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가난한 생활을 청산하고 부자의 길로 접어들게 된 매우 역사적인 날이었으니까요. 제록스 최고의 세일즈맨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 저는 그 화려했던 가난한 직장 생활을 청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마지막 월급을 건네며 제 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네. 이건 자네가 지난 1년 동안 판 세일즈 보너스 일세, 그리고 열어보았던 그 보너스 봉투에는 약 3만 달러가 들어가져 있었고, 제 인생 마지막 월급과 보너스를 손에 쥐고 망감이 교차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보기도 했지만 솔직히 불안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제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전혀 가늠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제 직장 동료였던 존이 웃으며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요사키, 너무 감상에 젖어 있지 말게. 자넨 곧 돌아올 테니까. 그 말에 즉각 반응했고 즉시 반문하며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그랬더니 그는 매우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결국 실패할 테니까. 저는 그때 그 친구를 향해 육두 문자를 날리며 늘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당시에 제 그 전철을 이미 밟고 저처럼 성공하겠다 말하며 제록스를 한번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빚쟁이가 되어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는 제 옆에서 죽도록 똑같은 팩스를 팔고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그때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이 잔, 너는 패배해서 돌아왔지만 나는 절대 이곳으로 다시 되돌아오지 않아. 알겠어? 그때 저와 존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간절함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그때 매우 안정적이었지만 가난한 도에서 졸업을 했고,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지 못한 안정적이지 않은 출발을 하였지만 그 지독한 몇 년을 참고 견디어 마침내 제록스 사장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버는 소위 부자 아빠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태도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태도라 함은 실패도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기면, 실패도 다시 일어설 것이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용기가 그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조금의 마음의 여지를 만들어 그땐 다시 되돌아오면 된다라고 단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먹게 되면 당신의 결과는 놀랍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고, 여전히 가난한 삶 속에서 쳇바퀴를 돌며 그렇게 또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되돌아오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결행하게 되면 당신의 삶은 역시 그대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제록스를 나와 갖고 있던 모든 돈을 잃고 수년 동안을 무일푼으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결심과 마음 그리고 결단은 여전히 부자 아빠처럼 기업가의 태도를 유지하며 버텨냈고, 또한 월급이 아닌 무료로 나 자신을 위해서만 일을 했습니다. 부자 아빠가 제게 가르쳐 주신 대로요. 저는 지금도 부자 아빠가 제게 말씀해 주셨던 그 교훈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요사키, 내가 월급이라는 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너의 모든 것들은 더욱더 간절해지고 절박해지기 시작한다. 더욱더 똑똑해지려 노력하게 되고, 그때마다 너의 정신은 더욱더 분명해질 것이다. 그 숙련의 기간은 네가 부자로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고 얼마만큼의 돈을 내 스스로 벌 수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간이 되면, 그 기간을 얼마나 슬기롭게 보내고 버텨내느냐에 따라 내가 부릴 수 있는 평생의 부의 그릇 크기까지도 결정되는 것이다.
돈을 벌겠다 결정했을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매우 지독한 유혹과 마주하게 됩니다. 속이고 팔 것인가, 사기쳐서라도 돈을 벌 것인가. 그렇게 부정직한 마음이 한번 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도 모르게 뭔가에 대해서 사기를 치게 되고, 또한 부정직한 모습에 익숙해져 참된 부가 주는 기업가로서의 기업가 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게 됩니다. 이것 또한 부자로서 갖춰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무엇보다도 잔인하고 냉정하며 한번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절대 그 지배 속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사람들 모두는 자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진정 내가 누구이고 누가 되고 싶어 하는지 그 생각을 세상은 리더십이라 부릅니다. 만약 당신이 거대한 기업을 이끌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져 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명문대 경영학부에서 공부하는 대신 리더십을 어떻게 해서 성장시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공부하시기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리더십 관련 기술들, 이를 위한 의사소통 기법들을 능통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당신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당신의 그 그늘 밑으로 돈들이 모이며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군사학교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총 쏘는 법부터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 무엇인가부터 어떻게 활용하여 스스로 리더자가 될 것인가를 배양하도록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 드리고 싶은 부자 자질은 경청의 기술과 관찰의 기술입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주변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통해 세상의 추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항상 예의주시하며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부자들의 간절한 방법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파악되고 주목되는 곳에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돈이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매우 견실하고 깔끔하게, 그러면서 매우 빠르게 집중하여 처리해낼 수 있도록 스스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인간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 똑같은 조건에서 당신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똑같은 시간에 남들보다 배 이상의 성과를 내어 그들을 앞지르는 것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똑같은 돈을 벌어도 그 규모에 따라 졸부, 갑부, 그리고 하늘이 내린다는 천부로 나뉘게 되고, 그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졸부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자산과 부채의 차이. 부자가 바라보는 자산과 부채의 관점은 보통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산과 부채의 관점과 매우 다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차는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그 기준은 무엇으로 그 차를 샀는가에 따라 극명히 달라집니다. 부의 사보면 왼쪽 편에 있는 E나 S는 거의 대부분 보통 할부 아니면 아주 대담하게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차를 삽니다. 수단만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 자신이 노동을 해서 번 돈으로 그 차를 사는 것이죠. 미리 차를 갖고 대금으로 그 비싼 이자와 함께 차값을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자, 이번엔 부자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를 사는 부자들은 그 비싼 고가의 차를 자신의 돈으로 살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 비싼 고가의 차들을 삽니다. 최소한 노동을 통해서는 절대 사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자신이 아닌 자신이 이미 만들어 놓았던 자산이 그 비싼 고급차를 자신을 대신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럼 이때 이 차는 자산인가요? 아니면 부채인가요? 이 두 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난한 면에 있는 사람들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우선 가장 편한 수단과 방법, 즉 신용카드를 통해 그것들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돈들은 자신이 그토록 힘겹게 벌어 일했던 노동의 대가에서 만들게 되죠. 통계에 따르면 부자들은 거의 현금을 사용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왜일까요? 바로 인간의 본성인 죄의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물리적으로 불편합니다. 하지만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낼 때부터 이미 심리적인 통증들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소비가 맞는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소비를 늦추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즉시 삽니다. 그것도 아무런 제약이 없고 심리적인 고통과 죄의식 하나 없는 신용카드나 할부를 이용해서 말이죠.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지점을 아주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자산과 부채를 나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근원이 내 노동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나의 자산을 통해 만들 수 있는지에 따라 나의 삶이 가난과 부자로 결정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을 그저 감정과 감성으로만 의지할 수 있을까요? 금융 지식의 필요성.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감성과 감정들은 언제나 불안정하고 불편합니다.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바로 금융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직업을 갖고 있으면 오직 자신이 하는 일에서만 배울 수 있지만 금융 지식을 스스로 배우고 터득하여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이 세상엔 부자와 가난한 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에 대한 매우 냉철한 현실 감각과 어디에 속하고 싶은지를 결정하게 되면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돈을 위해서만 노력하는 대신 그 똑같은 노력을 진짜 내 자신만의 자유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금융지식이 갖는 의미인 것입니다. 금융지식의 가장 기본은 회계입니다. 회계는 자산과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차, 대조표, 그리고 실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전 과정을 담고 있는 손익계산서로 이루어져 있고 돈이 들어올 땐 왼쪽 편에 담겼다가 나갈 때 오른쪽 편으로 나가게 되는 시스템이 바로 손익계산서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금융두뇌라 부르고도 있는데 실제로 저는 돈이 들어오면 저의 좌뇌는 손익계산서의 왼쪽 편, 즉 차변처럼 움직여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해야만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제 자신을 제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들어온 돈들을 소비가 아닌 또 다른 나의 자산을 만들기 위해 손익계산서의 오른쪽 대변에 어느 항목으로 보내야 보다 빨리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 과정을 누구보다도 빨리 신속하게 판단하여 또 다른 돈과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억만장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수천 개의 숫자들을 한꺼번에 순식간에 암산해내듯 돈이 자신에게 들어와 어디로 나가야 자산이 될 수 있는지, 이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돈이 자신을 위해 또다시 일할 수 있는지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해낼 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자산을 만들기 위해 돈이 손익계산서의 차변에 충분치 않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세금을 어떻게 더 절세할 수 있는가를 그 방법을 다시 찾게 되고 혹은 그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가 구두쇠가 되는 것을 절대 서슴지 않기도 합니다. 부자, 은행. 이를 위해 부자들은 은행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그 이용 방법 자체가 보통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빌리러 은행을 가지만 부자들은 자산을 늘리기 위해 혹은 만들기 위해 목돈을 모으는 하나의 창고로 그 은행을 이용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할부나 몰기지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죽도록 일해서 버는 그 돈들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돈이 아닙니다. 바로 은행들의 돈인 것이죠. 언젠가 매우 놀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했던 한 여학생이 제게 들고 왔던 신용카드 신청서에서였습니다. 그 신청서의 가장 맨 위 첫 번째 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에는 아주 큼지막하게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자산 상태.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한 여학생이 자산이 어디 있었을까요? 모두가 아는 그 진실을 은행은 마치 이미 사회생활을 한참이나 한 직장인들처럼 그 여학생을 취급했고 부자들이 가장 잘 사용한다는 그 단어 자산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마치 신용카드를 갖게 되면 부자들이 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그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학생은 몹시나 기뻐하며 그것이 독인지도 모른 채 먹는 사과들처럼 그 신용카드를 낼름 받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용카드가 마치 피터팬의 요정의 요술봉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용하며 사회생활을 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격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 금융지식을 쌓는다는 것, 이것의 궁극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그럼으로써 내 삶을 책임져 남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에 그 방점이 오히려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세상은 부자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지능을 찾다. 저는 사실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평생 동안 최소한 저의 친아버지, 가난한 아빠에게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었던 부자로 성공할 수 있는 아주 기막힌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독창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매우 중요했던
성공의 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평생에 걸쳐 돈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그러면서도 기발했던 방법들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은 완전히 빈 주먹이었던 저를 지금의 억만장자로 만들어주었고 마침내 저의 부자 지능으로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더욱더 부자가 될 수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려 저의 성공의 구할은 이렇게 만들어진 저의 성공 지능이 담당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얻고 싶었던 그러면서도 그토록 찾아 헤맸던 이 부자 지능들은 오직 책으로만 절대 배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자 지능을 얻으려 할 때 책이 완전히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책을 더 많이 접해야만 하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원하고 갈구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자 지능을 말해주는 책은 이 세상에 존재치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그 책의 제목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고 찾던 책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그 비법을 찾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 지능은 어느 날 번쩍거리며 지상으로 내리꽂는 낙뢰처럼 찾아옵니다. 몇 날, 며칠, 그리고 몇 달, 심지어 몇 년까지도 고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고민하며 쥐어짜도 뜯어내도 찾아오지 않다가도 오랜 변비가 해결되듯 그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원해야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친아버지는 스탠포드 대학, 시카고 대학, 그리고 노스웨스트 대학에서 여러 박사 학위를 따시며 소위 말하는 엘리트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절대 부자는 아니셨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부에도 목적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25살 때 18,000달러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 친구의 부자 지능은 다시 직업을 얻어 돈을 모아야겠다라고 말해주었고, 저에게는 그토록 발급받기 싫었던 신용카드들을 모두 발급받아 그 계약금 모두를 결제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삶은 지금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심지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매우 특출난 사람들은 기막힌 창의력과 남들을 뛰어넘는 노력들이 함께 수반된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노력은 어찌 보면 성공적인 삶에서 오히려 더 쉬운 편에 가깝습니다.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 가장 쉬운 것도 사람들은 힘들다라고 말하며 포기해 버립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성공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은 똑같은 상황하에서 남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기막힌 창의적인 부자 지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디어 하나가 몇천억 원의 부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부자 지능의 핵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우선 되어져야만 합니다. 확신 없이 절대 그 어떤 부자 지능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1에 1을 더하는 것만큼이나 매우 쉬운 성공의 방정식입니다. 제 아무리 탁월한 아이디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면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기는커녕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럼 나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18,000달러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었던 과감성은 2년 가까이 투자했던 금융 지식과 금융 교육을 차곡차곡 내 안에 쌓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친구는 그 똑같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정성을 들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다시 가난의 길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사실 창의적인 부자 지능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스스로의 성공 암시이며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믿음에 더 가깝습니다. 탑다운 발음업. 부자 지능을 만드는 데는 탑다운 방식과 발음업 방식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목표부터 정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에 따라 실행해 나가는 목표 지향적 탑다운 방식이 그것이고, 반대로 발음업 방식은 갑자기 배가 고파 밥을 먹어야 하는데 이때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들을 보며 어떤 메뉴를 할지 정하면서 그 재료들을 모두 꺼내 메뉴를 만들어 나가는 동기부여형 부자 지능인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성공에 보다도 빠르게 다다를 수 있는지보다는 이 둘을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나의 마인드셋,
사고방식 그리고 마음 자세까지 세팅해 나가며 성공에 이를 수 있는지를 판단해 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성공의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성공 레시피를 만들다. 이제 여러분들만의 레시피에 창의적인 성공 영감과 부자 지능을 넣었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성공 재료들을 넣을 차례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결심하면서 항상 부족하고 벽에 부딪히는 것은 당연히 돈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돈은 항상 세상에 넘쳐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돈을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달하죠. 하지만 결국엔 누군가는 그 극소수가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제 아무리 악조건 하에 있다 하더라도 탑다운 방식으로 가장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결정하고 그곳을 향해 가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부자가 되기 위한 부자 지식과 금융교육을 스스로 쌓아가야만 합니다. 이 둘이 여러분들의 부자의 삶을 이끌고 여러분들의 삶을 추진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주된 엔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모든 간절함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냉장고에서 꺼내 그 허기진 갈증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동기부여로 삼아 사용 가능한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여러분들만의 성공을 위한 레시피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다른 노력이 될 수도 있고 꿈이 될 수 있으며 저처럼 지독하게 가난했던 기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간절하게 버티고 절박하게 매달리며 그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나 자신에 대한 약속을 힘껏 버무려 오늘도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부자 지능은 절대 뛰어난 학위나 위대한 지식으로 비롯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결국엔 성공할 것이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해내고야 만다라고 하는 그 굳은 의지들이 그 결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부자 지능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발 저의 친구처럼 또다시 가난해질 수 있는 그 삶의 도피처로 오늘을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단호함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이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기요사키 씨는 부자를 더욱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더욱더 가난하게 만드는 주범으로 세금을 지목했고 저는 20여 년 전 증권 회사를 다니며 한 사건을 통해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며 가난한 삶을 이 방법을 통해 탈출하여 저의 꿈, 경제학자의 꿈을 드디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부자와 가난을 결정한다. 1943년 미 연방 정부는 세금 징수를 기존의 세후에서 세전, 즉 월급을 지급받기도 전에 세금을 원천 징수할 수 있는 법을 합법화하게 됩니다. 이는 곧 내 노동의 대가인 월급을 직접 내 손으로 만져보기도 전에 아예 세금부터 먼저 공제하며 돈을 받게 된다는 뜻이었고, 이것도 모자라 1986년에는 86조세 개혁법을 제정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단행된 미연방 소득세제 개편안 중에서도 가장 파격적인 조세법을 만들어 한계 세율을 한껏 낮추고 과세 기준은 더욱더 확대하며 도기는 더욱더 간소화시키고 투명한 방법으로 봉급 생활자들보다도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 의사, 변호사, 중소기업인 그리고 고소득 자영업자들과 연예인들에 이르기까지 세금 징수의 범위를 더욱더 확대 적용하며 세금을 징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닫던 세금의 영향력은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위로 절대 치솟지 않았고,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억만장자들에게는 역으로 파격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며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의 격차를 더욱더 가중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며 로버트 기요사키 씨는 자신의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법이 그것도 아주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난과 부를 더욱더 극명히 가른다고 그 주범으로 지적했던 것입니다. 헌데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겐 그다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도 마찬가지였지만 전 세계가 이를 답습하며 역시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통의 경우 봉급생활자의 주머니를 유리지갑이라 통칭하고 전 세계 직장인들은 1년을 기준으로 평균 2.7개월에서 많게는 3.4개월 이상을 오직 정부의 세금을 내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10개월 혹은 그보다 작은 9개월 동안 번 돈이 바로 그들의 순소득이 된다라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위 10% 안에 드는 부자들은 정반대로 모든 소득을 세전이 아닌 세후에 납부하면 물론이고, 도기는 소득세율을 더욱더 낮춰주어
봉급 생활자나 전문 직장인인 셀프 인플루이들과도 그 격차를 더욱더 벌려주며 매우 합법적으로 부자가 더욱더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던 사건 하나. 어느 날 워렌 버핏이 사무실에 앉아 세금에 관해 보고서를 읽던 중에 지난해 자신이 낸 소득세 비율이 17%였고 이에 반해 자신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무실 밖 직원들의 소득세율이 거의 2배인 33% 혹은 41%까지도 된다는 사실에 놀라며 이를 즉시 한 경제지에 기고하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돈으로 돈을 번 사람들보다도 노동으로 돈을 번 사람들의 세율이 훨씬 더 높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처럼 1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부유층들의 세금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아야만 한다라고 양심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 평균 소득자 2021년 소득세 비율은 22%에서 37%였고 미국 최상위 부 25%에 해당되는 억만장자들의 평균 소득세율은 3.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 대해 불평, 불만을 갖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세상에 더욱더 감사해하며 세상이 주는 그 모든 불합리함들을 내가 이 세상을 박차고 치솟아 오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로 사용하며 기요사키 씨가 말한 부의 사본면 가나나 왼쪽 편에서 진짜 부자들이 살고 있는 오른쪽 부의 사본면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동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삼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0여 년 한 유명 증권 회사를 다니며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을 때 매년마다 실시하던 연말정산 원천 징수가 과다하다는 의심 하나로 시작하여 약 한 달간 직접 공부하며 원천 징수법에 따라 저의 월급 3년치를 직접 조사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알게 된 진실 하나는 세금이 모두에게 공평치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제 스스로에게 외쳤던 단 한마디,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면 된다. 그래서 저는 그때 사업가가 되기 위해 3년 이상을 회사를 다니며 준비했고 부의 사보면 왼쪽 가난한 자들에게서 진짜 부자들이 사는 그곳으로 여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삶을 이겨내며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삶을 절대 얌전히 대하지 말자. 세상에 절대 순응하지 말자. 순응하고 겸손해지면 나의 삶은 절대 변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우십시오. 배우셔야만 합니다. 부자가 되는 법, 사업을 일으켜 자수성가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탈세가 아닌 정당하게 세금을 줄여 절세하며 더욱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진짜 부자들이 사는 그곳으로 이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먼저 그리고 필수적으로 권유해드리는 부자 공부는 바로 회계입니다. 이때 공부를 하시며 절대 학생 때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접해야만 하는 모두 부자 공부들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대학을 가기 위해 하는 공부들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바꾸고 생존하며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생존을 위한 공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제가 그동안 삶의 전선에서 배우고 스스로 깨우쳤던 그 여러 부자 공부들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부자 공부인 이 회계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위해 준비를 해왔습니다. 금주 혹은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시작하여 일주일에 2-3번 총 30편에 나누어 공유해드릴 계획인데 아무런 기초가 없으셔도 듣는 것만으로도 원리를 깨우치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고 더욱이는 이 기회를 통해 스스로 공부해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역시도 저와 비슷한 생각 하나쯤 해보셨기 때문에 함께 공감하며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제 삶의 시금석처럼 믿고 있는 굳은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나처럼 살자. 설사 그 단 하루를 살기 위해 10년 이상의 긴 노력과 시간 그리고 경험들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진심이고 정당하면 분명 그것은 가치가 있고 또한 그 노력의 가치는 절대 가볍지가 않다. 요사이 구독자님들께서 급격히 늘며 적게는 13세에서 많게는 60세 이상의 분들까지도 함께 공감해 주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안 된다, 넌 절대 할 수 없다 라고 말했던 그 모든 꿈들을 20년 동안 직접 이뤄내며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저하지 않는 한 절대 삶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절대 착해지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삶이란 세상에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나의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나의 대해서만큼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나의 아이들이 나를 보며 나는 부모님들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어처구니없는 꿈은 꾸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꿈에 저의 20년의 실패의 경험과 성공의 경험 모두를 통해 진심으로 돕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자 아빠가 청년 기요사키에게 해주었던 뼈있는 진심 한마디를 전해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경제적 자유민은 행복한 부자를 꿈꿉니다.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꿈들이 모여 비범해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는 비전 공동체 채널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그 거대한 꿈을 시작하실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가난한 아빠는 평생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해라.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저의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갖지도 못할 것에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야만 되니? 결국 해고당할 텐데. 노력할 거면 차라리 네가 아예 소유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노력을 기울여라.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다. 명심해라. 가난한 부의 사보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돈을 위해서만 일을 한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부자들, 즉 기업가, 투자가들 모두는 오직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만 일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번 돈들은 또다시 그들의 자유를 위해, 더욱더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 또다시 일을 하는 거다. 그때가 되어서야 내가 진정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